구멍 안은 수직에 가깝게 뚫려 있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간 뒤 바닥에 도착했을 때 밧줄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삼촌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120m의 길이의 밧줄을 풀어 절반은 바위에 감아 떨어뜨리고 나머지 절반은 구멍 속으로 떨어뜨렸다. 두 가닥의 밧줄을 한데 모아서 60m 아래로 내려간 뒤 밧줄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 밧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삼촌은 깨지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구멍 아래로 그냥 떨어뜨렸다. 좋아, 다음은 우리 차례야. 우리는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등에 지고 어둠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혹시나 밧줄이 끊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며 아래로 내려갔다. 어느새 30분이 흘렀다. 우리는 벽에 붙어 있는 커다란 바위에 도착했다. 한스가 밧줄 한 가닥을 잡아 당기자 꼭대기에서 밧줄이 휙 내려왔다. 밧줄 타기가 계속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밧줄을 타고 내려온 횟수를 세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려온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밧줄을 14번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거리는 60m에 14를 곱한 840m가 된다. 바로 그때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지! 바닥에 도착했다. 오늘은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자. 다음날 아침 어둠 속이었지만 날이 밝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스는 구멍 위에서 떨어뜨렸던 짐 꾸러기를 찾아 가져왔다. 삼촌은 준비해온 램프를 켜 어둠을 몰아내고 외쳤다. 출발! 나는 고개를 들어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아이슬란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삼촌의 지휘 아래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굴 안에는 용암이 뚫고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얼마 더 들어가자 석영 결정들이 둥근 천장에 매달려 빛나고 있었다. 나는 걱정을 잊은 채
처음 보는 풍경에 감탄했다. 삼촌, 정말 멋진 광경이에요. 용암 색깔이 적색깔에서 주황색으로 변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수정들은 꼭 빛을 내는 공처럼 보여요. 악셀, 정말 대단하지? 앞으로 굉장한 걸 많이 보게 될 거다. 자, 가자. 그런데 깊은 동굴 안을 여행하고 있는데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공기가 부족하기는커녕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졌다. 나는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 가져온 물을 절반이나 마셔버린 것이었다. 걱정 마라. 물을 반드시 찾게 될 테니까. 용암층을 벗어나면 물이 있을 거야. 샘이 두꺼운 용암층을 뚫지 못한 것이니까. 하지만 용암층이 아주 깊은 곳까지 이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깊은 곳까지 내려온 것 같지 않고요. 내 계산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해발 3,000m 깊이에 와 있어. 그게 정말이에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 이론에 따르면 이 정도 깊이에서는 기온이 81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겨우 15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튿날도 우리는 계속 용암 동굴을 따라가고 있었다. 몇 시간 뒤 한스가 걸음을 멈추었다. 앞에 길이 두 갈래로 뻗어 있었기 때문이다. 삼촌은 망설이지 않고 동쪽 길을 가리켰다. 우리 세 사람은 동쪽 길로 들어섰다.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용암 동굴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정오쯤에 벽이 모양이 바뀌었다. 용암층에서 편암과 석회암, 사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으로 바뀐 것이다. 삼촌, 이곳은 용암이 지나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삼촌이 내 말을 못 들었을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이 길을 끝까지 탐험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데 내 발에 껍데기 하나가 밟혔다. 삼엽층의 껍데기였다. 우리가 용암이 뚫고 간 길을 벗어났다는 증거까지 나온 것이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삼촌을 따라잡았다. 그래,
우리는 용암이 뚫고 간 길을 벗어났어. 내가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실수를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물이 떨어져 가고 있는걸요. 물은 사흘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앞날이 캄캄했다. 그런데도 삼촌은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갈증에 시달렸다. 괴로운 밤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동굴로 뛰어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물은 가죽 물병에 반쯤 들어있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길을 가던 우리 앞에 느닷없이 벽이 나타났다. 그 어디에도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었다. 삼촌이 크게 소리쳤다. 이건 사쿠노 쌤이 선택한 길이 아니야.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 돼. 사흘 뒤면 길이 둘로 갈라졌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요. 내일이면 물이 바닥나니까요. 예상했던 대로 다음날 물이 바닥났다. 우리는 타는 듯한 갈증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겨우 갈림길에 도착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용암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가엾은 녀석. 삼촌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은 옆구리에 차고 있던 물병을 내 입술에 대 주었다. 마지막 한 모금이다. 마시고 싶은 생각을 수백 번이나 물리치면서 너를 위해 남겨두었어. 단 한 모금 뿐이었지만 그 물은 내 갈라진 입술과 목을 지나 기운을 되돌려 주었다. 고맙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으니까 땅 위로 돌아가요, 삼촌. 원한다면 돌아가도 좋아. 한스도 너와 함께 갈 거다. 어서 가. 나는 당장이라도 땅 위로 가고 싶었지만 이 깊은 동굴 바닥에 삼촌을 혼자 남겨둘 수 없었다. 한스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도 여느 때처럼 무심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삼촌은 내 결정을 듣기 위해 기다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의 걸림돌은 물이 없다는 것뿐이야. 동쪽 길에서는 물을 찾지 못했지만 서쪽 길에서는 샘을 만날 수도 있어. 나는 확신한단다. 그러니 단 하루만 참아주렴. 하루가 지나도
물을 만나지 못하면 땅 위로 돌아간다고 약속하마. 나는 삼촌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좋아요. 삼촌 말을 들을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서 가요. 우리는 다시 출발해 이번에는 서쪽 길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촌이 벽을 램프로 비추면서 소리쳤다. 울커니? 이번엔 제대로 들어왔어. 삼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없었다. 삼촌에게 남은 마지막 하루도 거의 끝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죽을 것 같아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내려다보던 삼촌의 입에서 무거운 한마디가 새어 나왔다. 다 끝났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주위에 깊은 정막이 깔려 있었다. 그때 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스가 램프를 들고 슬그머니 달아나고 있었다. 삼촌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스는 왜 떠나는 걸까? 나는 조용하고 신중한 안내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1시간 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스가 나타났다. 한스는 삼촌을 가볍게 흔들어 깨웠다. 바텐! 나는 덴마크어를 한마디도 몰랐지만 한스의 말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물! 어디야? 한스가 아래쪽을 가리켰다. 떠날 준비는 순식간에 끝났다. 우리는 서둘러 길을 내려갔다. 시간이 지나자 내 귀는 암벽을 따라 들려오는 소리를 알아차렸다. 멀리서 낮게 우르릉거리는 소리였다. 우리는 희망에 휩싸여 걸음을 재촉했다. 물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암벽 바로 뒤에서 철썩거리며 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30분을 더 가도 물이 보이지 않자 나는 또다시 불안에 사로잡혔다. 나는 암벽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물은 겨우 60cm 떨어진 곳에서
흐르고 있었지만 물과 우리 사이에는 암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 한스가 암벽에 귀를 대고 천천히 움직였다. 그렇다. 훌륭한 안내인은 물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지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암벽에서 마침내 그곳을 찾아냈다. 한스가 곡괭이를 들어 올렸을 때 우리는 손뼉을 쳤다. 한스가 곡괭이를 몇 번 내리치자 암벽에 작은 틈새가 생겼다. 물소리는 한결 커졌다. 그런데 갑자기 휘파람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참 물줄기가 암벽 틈에서 뿜어져 나왔다. 세참 물줄기에 맞은 한스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이인의 한스가 왜 비명을 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끓는 불이에요. 길은 어느새 수증기로 가득 찼다. 바닥에는 물이 시내를 이루어 흐르고 있었다. 곧이어 우리는 물을 마셨다. 아, 그 황홀한 기분이란. 물은 뜨거웠지만 우리의 생명력을 되돌려 놓기에 충분했다. 삼촌은 기뻐하며 말했다. 이 물은 한스가 우리에게 준 생명수야. 우리를 구해준 한스의 이름을 따서 한스천이라고 부르자꾸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어려움은 까맣게 잊고 배불리 먹고 마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끼며 먼 길도 기꺼이 가기로 결심했다. 이 모험이 성공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자, 갑시다. 목요일 아침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꼬불꼬불 이어진 길은 갑자기 구부러지더니 복잡한 미로가 되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고마운 한스천이 졸졸 아래로 흐르면서 우리를 지구 속으로 안내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7월 10일 금요일, 이른바 단층이라고 부르는 틈새가 나타났다. 우리는 지구가 만든 천년의 낯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다가 바위에 걸터 앉아 아픈 다리를 쉬면서 음식을 먹으며 잡담을 나누었다. 우리는 단층의 낯선 계단을 따라 지각 속으로 8km를 더 들어갔다. 7월 15일 우리는 마침내 지하
27km 지점에 이르렀다. 삼촌은 나침반과 정밀시계, 압력계와 온도계를 확인하면서 날마다 수치를 기록했다. 조금 피곤했지만 3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우리는 수평거리로 200km 가까이 왔어. 삼촌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여기는 대서양 아래예요. 우리는 꾸준히 나아간 덕분에 며칠 뒤 상당히 큰 동굴에 도착했다. 우리는 지금 스네펠스에서 남동쪽으로 338km를 왔고 지하 64km 깊이에 있어. 64km요? 그건 지각의 최대 두께잖아요. 그리고 온도 상승의 법칙에 따르면 이것의 온도는 1500도가 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 너도 보고 있지 않니? 온도계 몇 도라고 나오니? 27도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간다는 이론은 잘못된 거야. 즉,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삼촌의 계산은 모두 정확해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끌어낸 결론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아, 어서 말해봐.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예요. 그 중에 우리가 내려온 거리는 64km고요. 그리고 약 20일 동안 내려왔어요. 그래, 맞아. 64km는 지구 반지름의 100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지구 중심까지는 2000일이 걸리게 되지요. 거의 5년 반이에요. 그것도 이 길이 지구 중심으로 곧장 통해 있다는 가정 아래서예요. 이 길이 우리의 목적지로 통해 있지 않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쿠노 쌤이 이미 해낸 일이야.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입 다물고 나를 따라오면 돼. 내 생각에는 사쿠노 쌤은 성공한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었다. 그가 살았던 16세기에는 기압계도 압력계도 발명되지 않았는데 사쿠노 쌤은 자신이 지구의 중심에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나는 다정한 삼촌의 얼굴에서 무서운 리덴브루크 교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는 일이 잘 풀렸다.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지구 내부로 훨씬 깊숙이 들어갔다. 한스는 우리를 위기에서 몇 번이나 구해 주었다. 한스는 정말이지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말수가 더 줄어들어 그의 과묵함이 우리에게까지 전염될 정도였다. 지난 보름 동안 특별한 일은 딱히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평생 동안 절대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나에게 일어났다. 8월 7일, 우리는 120km 깊이까지 내려왔다. 그날은 내가 앞장서서 걷고 있었다. 삼촌은 램프를 들었고 나도 램프를 하나 들고 동굴 벽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삼촌과 한스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너무 빨리 걸었나? 되돌아가는 게 좋겠어. 길이 가파르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온 길을 되짚어 갔다. 15분쯤 걷다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다. 침착해. 길은 이것 하나뿐이야. 내가 맨 앞에 있었으니까 돌아가면 돼. 나는 다시 길을 따라 올라갔다. 혹시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지만 거대한 동굴은 고요하기만 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나 혼자 떨어진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나는 길을 잃지 않을 확실한 방법이 있어. 우리를 안내해준 한스천이 있잖아. 시냇물을 따라 되돌아가면 반드시 삼촌과 한스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갈증을 달래준 시냇물, 우리에게 기운을 준 한스천이 이제 나를 안내해줄 터였다. 출발하기 전에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한스천의 얼굴을 적시려고 허리를 구부렸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발밑은 온통 메마르고 울퉁불퉁한 화강암이었다. 시냇물은 흐르고 있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 시냇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끝없이 깊은 땅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게다가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아, 삼촌. 나는 그리운 삼촌을 불렀다. 깊은 절망에 빠지자 이제는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그래, 나에게는 식량이 남아있고 물병도 가득 차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에 혼자 있을 순 없어.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야 할까? 아래로 내려가야 할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위로 가자.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스천을 찾는 일이다. 나는 일어나서 동굴을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막다른 길이 나왔다. 나는 뚫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남은 희망도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게다가 넘어질 때 램프가 떨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완벽한 어둠 속에 갇히자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뛰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면서 마구 달렸다.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혀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났다. 몇 시간 뒤 나는 암벽 옆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절해 있었을까? 정신이 들었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바로 그때 커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 나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동굴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